네, 헝다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통계적 이상치이다. 통계적 이상치라는 건 뭐냐면은 어,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 X, Y축에 그림을 그려볼까요? 뭐 X, Y축의 어떤 통계치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쭉 통계치들을 이렇게 분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갖고서 뭐 수학적으로 뭐 최소 자승법 뭐 그런 거 해서 이런 식으로 야, 이거 트렌드가 경향이 이런 식으로 쭉 된다. 이거 뭐 수학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모든 이 값들, 이런 값들은 이제 다 의미가 있는데 가끔가다 어떤 값을 봤더니 뭐 여기에 이렇게 딱 찍히는 값들이 있어요. 이런 값들, 이런 값들을 우리는 통계적 이상치, 통계적 이상점 또는 statistical outlier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보통 통계 처리할 때는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보통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건 뭔가 우리가 만든 이 모델이 뭐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델은 맞는데 뭔가 이게 측정에서 어떤 오차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그 어떤 그 큰 흐름으로부터 벗어난 것들은 이렇게 제외시키죠. 이게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맨날 100점 만점에 맨날 10점을 맞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이 친구의 이제 어떤 그 평균은 이 10점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텐데 어느 날 100점을 이렇게 딱 맞았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딱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아, 열심히 했구나. 너 정말 열심히 했어. 대단해.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의심부터 하고 그러죠. 너 뭔 일 있었어? 너 뭐 했어?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통계적 이상치로 지금 헝다를 판단할 때 헝다는 통계적 이상치다. 그러면은 뭐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 그렇게 과히 나쁜 건 아닌데 헝다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헝다를 빙산의 일각으로 본다면은 빙산의 일각을 본다는 거는 뭐냐면 빙산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위에 전체 10%만 딱 나와 있잖아요. 요게 헝다고 나머지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드러나지 않은 다른 기업들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건을 바라볼 때 제가 볼 때 두 가지 다 편향인 것 같아요. 어, 그 이게 통계적 이상점이다, 이상치다 그러면 스탯 아웃라이어다 그러면 이 헝다의 그 경영자인 쉬자인인데요. 쉬자인이 너무 무리하고 공격적인 경영이 실패한 거다. 그리고 헝다만의 문제다. 그리고 따라서 파급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면 이거는 헝다 말고도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도 똑같다.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고 그거는 금융시장 전반에 나타날 것이고 금융위기로까지 갈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두 가지 관점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통계적 제가 바라보는 이번 헝다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의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통계적 이상치 아웃라이어의 측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번 그 실제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좀 보면요. 헝다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헝다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삐구이 위인이라고 이거 뭐 완커, 그다음에 녹지 그 지주회사 바오리, 그다음에 롱창 지금 중국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 그 몇 가지 회사들의 그런 그 뭐냐 이 대체 대조해서 부채에서 그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일단 부채 비율들은 헝다가 81%, 뭐 요거는 아까 수치하고 좀 다르긴 한데요. 그 보는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요. 뭐 크게 다르지는 않으니까요. 헝다 81%, 삐구유엔 80,
완커 여기도 굉장히 큰 회사죠. 여기 72%, 그 다음에 바울이 69%, 그 다음에 녹지 이 지주에서 84%, 여기 홍다보다 더 높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대출의 크게 이 부채 부분에 부채 부분을 보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은행 대출이죠. 그 부채 부분. 그 다음에 기업어음, 아까 말했던 그 기업어음은 여기에는 뭐 CP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외상으로 사서 아직 안 갚은 것도 들어가고 하고 뭐 기타 등등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부동산 업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입금이 있어요. 이게 뭐냐? 선입금은 바로 선분양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즉 선분양하면은 계약금도 들어오고 중도금도 들어오죠. 그렇지만 아직 부동산이란 집이라는 실물을 아직 주진 않았죠. 그래서 이거를 대차 대조표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게 홍따다, 에버그란데다 그러면은 여기 부채에 선입금이 들어와요. 그럼 선입금 딱 들어오면은 선입금이 10이 들어오면 현금 10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이 부채가 늘 만큼 자산도 늘어나니까 이 부채와 자산은 어떻게 보면은 부채 비율을 계산하거나 할 때 제외해 줘야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부동산 기업의 선입금이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거죠. 선입금이 적다, 뭐 선입금이 1이다, 그러면 현금 들어온 것도 1인데 이 경우 이 부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부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선입금이 1이다 그러면 뭐 집 한 채당 선입금 1이라면 집 한 채밖에 못 판 거고, 선입금이 1000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집을 1000채를 판 거니까. 그러면 이게 선입금이 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갖고서도 이 회사의 뭐라 해야 되나요? 이 회사가 지금 뭐 부채 비율은 높지만은 얼마든지 이 회사가 앞으로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은 다 비슷하게 부채 비율은 높지만, 자 보면 헝따의 선입금은 8%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죠. 이게 뭐냐면 헝따가 지금 땅도 많이 갖고 있고 땅은 지금 아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땅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개발을 하고 그거를 그 구매자들한테 판 그게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선입금을 할 때, 선입금 받을 때 향후에 이 집을 얼마에 팔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형따가 지금부터 뭐 열심히 이제 자구책을 마련하고 했을 때 이 선입금을 늘리려면은 집값을 더 낮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알 수 있습니다. B구의 유엔이라는 데는 34.5%, 완커라는 데는 거의 30%, 34% 보면 굉장히 높아요. 다 나머지들은 선입금이라는 게. 그 얘기 뭐냐면은 헝따가 어떻게 보면은 요 지표만 본다면은 통계적 이상점에 좀 가깝다. 통계적 아웃라이어에 가깝다. 그 다음에 제가 봤던 보면은 이제 뭐 당연히 선입금이 작으니까 다른 게 커지겠죠. 그래서 대출 커지고, 딴 데 비해서 보면은 대출 비율도 여긴 30%인데 16, 13, 23 뭐 이 정도입니다. 27 롱창은 좀 높네요. 그 다음에 기업보험 보면은 뭐 압도적으로 높아요. 27, 19, 15 여기 23도 있고요. 12, 11.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보면은 이제 헝따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부동산 개발업체 중에서 부동산 개발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 말했던 거하고 굉장히 유사하지만은, 근데 그 개발업체 내에서 보면은 여기가 다들 제일 어렵다는 그 회사들인데요. 거기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다. 즉 뭐냐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개발업체 내에서 본다면은 통계적 이상점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얘기는 뭐 흔히 이게 제2의 리만 브라더스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단 뭐 공통점은 둘 다 부동산에 관련된 회사고, 근데 리만 브라더스는 은행이었죠. 개발업체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리만 브라더스가 갖고 있었던 거는 자기 자산의 MBS, 즉 부동산 담보증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 저걸 한 거죠. 그 레버리지를 키워왔던 거죠. 레포 시장을 통해서. 이게 리만. 근데 홍따는, 에버그랜드는 여기에 부동산이 있는 거죠. 자산에 부동산이 있는 거고, 리만 브라더스 굳이 이제 다른 점을 본다면은 리만 브라더스는 이건 뭐 아주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주 극히 단순화해서 한 건데요. 자기 자산을 자산 증권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은행이다 보니까 모든 금융 관련 주체와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기 자산을 그 자산 증권화를 하면서, 제가 한번 그 섀도우 뱅킹에 대해서 이전에 했던 영상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MBS, ABCP, 이건 뭐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인데, 자산 담보, 기업 어음, 뭐 그다음에 MMF에서 만든 상품 있죠. 그 MMF 상품, 이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됐어요. 아주 정말 정밀하게 짜여진 기어박스처럼 한치의 틈도 없이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했던 주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은행들하고 미국의 투자은행, 그 다음에 미국의 MMF를 발행했던 그것들이 아주 정밀하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문제가 터지면은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자가 많을 때는 정부가 나서서 저거 할 수가 없죠. 어떤 구제책이라든지 너는 뭐 예를 들어 이 채권 가격이 100이라면은 너는 75만 가지고, 너는 70만 가지고, 너는 60만 가지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안 풀려지죠.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홍따의 문제는 보면은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은행, 그 다음에 그 하청업체, 그리고 그 부동산 구매자, 뭐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은행은 예를 들어 너는 100을 빌려줬으면은 뭐 90만 가져가. 하청업체 마찬가지로 100을 했으면은 너네도 뭐 90. 그다음에 저기 집 산 사람 100을 했으면 너네도 10은 손해 봐. 요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홍따가 은행이었다면은 수많은 은행과 또 해외에 있는 또 은행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게 동일한 상품에 의해서 이게 물려져 있었다면은 이런 게 불가능할 텐데, 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채권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그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CP가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그 집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완성하지 못한 주택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스템 전체에 걸쳐서 커다란 금융위기로까지는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거는 제 추측이고요. 또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 다른 의견도 많이 한번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하고는 굉장히 큰 이런 차이점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통계적 이상치다, statistical outlier다, 이거를 강조한 거라면은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건 또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다고 그랬죠. 빙산의 일각으로 봐야 된다. 근데 빙산의 일각은 아까 지금까지 봤던 어떤 통계적 이상치라는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빙산의 일각은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중국 전체 경제의 발전 뭐라 해야 되나요? 발전 모델과 연결이 돼 있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2008년 이후로 좀 더 본다면 2008년 2009년에 집행된 그 4조 위안 이 부양책 이후로 생긴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경제 발전 모델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발전 모델의 어떻게 보면 종언이다, 끝이다. 그리고 새로운 발전 모델을 이제부터 세워 나가는 단계가 아니겠는가. 물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빙산의 일각인 거죠. 그렇지만 이건 좀 더 장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을 필요로 하고 또 마찬가지로 향후를 전망할 때도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따로 2부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